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고요? 여기 한 미국인이 한국 면세점 매출을 듣고 놀라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 면세점 업계의 오랜 주요 고객이자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온 중국 보따리 상인 다이궁. 최근 롯데면세점이 업계 최초로 이들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이 2024년 말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출 절반을 포기하면서까지 내린 이 파격적인 결단 뒤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화려한 매출 뒤에 감춰진 놀라운 진실, 그리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면세 업계의 용기 있는 결단까지. 지금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미국 뉴욕 출신의 면세 컨설턴트죠. 10년 전 33살의 나이에 미국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뒤로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쳤다고 했죠.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제가 갑자기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떠난다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걸요.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은 건 2014년 뉴욕 본사에서 한국 면세업계 분석 프로젝트를 맡으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전형적인 서구인의 시각으로 아시아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작은 시장, 제한적인 성장성, 불투명한 미래, 이런 단어들로 한국 시장을 정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제 선입견은 완전히 깨져나갔습니다. 놀라운 성장세, 혁신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문화,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인천공항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10년간 한국 면세업계에서 일하며 보고 들은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활기 넘치는 면세점들, 쇼핑하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매달 발표되는 놀라운 매출 실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체계적인 비즈니스 문화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죠. 미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정직함과 효율성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8시, 저는 공항 면세점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 완벽한 진열대,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곳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때로는 본사에서 컨설팅을 요청받아 다른 나라의 면세점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면세점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곳은 없었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면세점은 매달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동료들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실제로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외국인 관광객 수도 꾸준히 증가했죠.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도 한국의 면세점들은 빠르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렇게 성공적으로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한 걸까요? 마이클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날도 평소처럼 현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롯데면세점 마케팅 팀장 김소혜 씨가 저를 찾아왔죠.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제가 알던 한국 직장인들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요. 김소혜 씨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건넨 태블릿에는 면세점의 매출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성장세였죠. 하지만 그 숫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기이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특정 시간대, 특정 제품군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었으니까요. 성장하는 기업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김소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마이클 씨, 혹시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녀의 질문과 함께 제가 알던 한국 면세업계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소혜 씨가 건넨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년간의 매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발견한 패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의 구매 기록들을 보세요. 매일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동일한 패턴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제품이 판매됩니다. 그것도 모두 같은 브랜드, 같은 제품으로요. 김소혜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쇼핑 패턴이라면 시간대별, 요일별로 다양한 변동이 있어야 정상인데 이건 마치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일정했거든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김소혜 씨는 화면을 옆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수수료 환급 내역이었습니다. 이 거래들에 대해서는 정상가의 40에서 50%를 수수료로 돌려주고 있어요. 매출은 크게 잡히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구조는 처음 보았거든요.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이상한 수익 구조. 그것도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래에서 말이죠. 잠깐만요. 그럼 작년에 발표된 사상 최대 매출도, 네, 실제로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 밖에서 들려오는 술렁임에 우리는 잠시 대화를 멈춰야 했습니다. VIP 고객이 온다는 연락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건 30명 정도의 중국인 단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죠. 키 크고 마른 체격에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리우창이에요. 김소혜 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쓰촨성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중국 전역의 명품 유통을 좌우하는 실세죠. 처음엔 진짜 장사꾼이었다고 해요. 자전거 하나로 시작해서 마을과 마을을 오가며 물건을 팔았대요. 저는 리우창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의 모습에서 초창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가끔 그의 눈빛에서 시장 상인 특유의 날카로움이 비치곤 했습니다. 지금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돌아요. 20대 후반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한국 면세점과 거래를 시작했을 때 당시 그의 사무실은 베이징 외곽의 허름한 창고였대요. 하지만 그는 직접 발로 뛰며 중국 전역의 유통망을 만들었고 김소혜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리우창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불법 거래상이 아닌 중국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업가였던 거죠. 리우창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완벽한 한국어에는 쓰촨 사투리의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있었죠. 오늘도 좋은 물건들 많이 준비해 주셨나요? 그의 미소 속에는 자부심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무렵 그는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직원들은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죠. 리우창은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직원들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농담도 건네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비즈니스맨의 그것이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달까요?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리우창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죠. 오늘도 좋은 물건들 많이 준비해 주셨나요? 그의 미소 띈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위협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소혜 씨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네, 물론이죠. 하지만 리우 씨, 오늘은 구매 한도요? 김 팀장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같이 일했죠? 작년에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만들어줬는지 잊으신 건 아니겠죠? 리우 창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아시다시피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규정이요? 리우 창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죠. 재미있네요.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 없었는데 혹시 새로 오신 이 외국인 선생님 때문인가요? 리우 창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거래가 없어진다면 이곳의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질 텐데 그걸 감당하실 수 있나요? 리우 창의 말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아니면 제가 본사에 한 통의 전화를 드려볼까요? 김 팀장님 상사분들은 아마 저희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자세히 모르실 테니까요. 순간 김소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죠. 미스터 리우,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분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리우 창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그 특유의 미소를 지었죠. 존슨 씨, 당신은 아직 동양의 비즈니스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숫자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리우 창은 우리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경고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죠. 그날 저녁 김소혜 씨와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거래가 사실은 엄청난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문제들까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김소혜 씨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면세점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걸까요?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그저 중국 보따리상들의 중간 기착지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두려움도 느꼈죠.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행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수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시스템이었고 그 속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말이죠. 리우 창과의 첫 대면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김소혜 씨와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현장 직원 이지현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수백 명의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지현 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즉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면세점은 마치 대낮처럼 북적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쇼핑객들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저기 보세요. 김소혜 씨가 가리킨 곳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동일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브랜드, 같은 제품을 카트에 담았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쇼핑객들의 즐거운 표정이 아닌 마치 업무를 수행하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들이었죠. 가짜 구매자들이에요. 김소혜 씨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리우창이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 동원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매장을 장악했고, 실제 고객들은 그들 때문에 쇼핑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건 못 참죠. 저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존슨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리우창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장웨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우리가 분석하고 있던 내부 데이터가 들려 있었죠. 이런 민감한 자료를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어떻게 우리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는지였죠. 분명 누군가가 내부에서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마이클 씨, 무서워요. 그날 밤 늦게 김소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죠. 집에 가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실제로 김소혜 씨의 차는 며칠째 미행을 당하고 있었고 저 역시 수상한 전화들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건드린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걸지도 모르죠. 김소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넘게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그녀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희 씨,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알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무너질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테이블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존슨 씨? 리우창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의 대화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다는 듯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없으면 이 회사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매출의 50%가 사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이해하고 계신가요? 리우창의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조사는 이제 그만두시죠.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를 매수하려는 거였습니다. 리우 씨.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건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김소혜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본사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지금요? 김소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본사에서 내일 아침 8시까지 오래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대요. 리우창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사라진 후 카페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김소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행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형성된 이해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소희 씨. 왜냐하면 우리에겐 진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며칠 동안 밤새워 정리한 데이터들이 가득했죠. 매출은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불법적인 요소들까지.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이사회가 열리는 45층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김소혜 씨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준비한 자료들이 담긴 태블릿을 꼭 쥐고 있는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엿보였죠. 마이클 씨,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말을 잇던 김소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45층에 도착하기 직전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소희 씨, 우리는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물론이고 각 부서의 팀장들과 심지어 해외 바이어들까지. 그리고 놀랍게도 리우창도 그곳에 있었죠. 김 팀장, 발표 시작하시죠. 대표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그 순간 저는 김소혜 씨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김소혜 씨가 첫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난 3년간의 매출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성장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회사의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익성 분석 자료였죠. 실제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인 보따리 상들과의 거래 구조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정상가의 40에서 50%를 수수료로 환급해주는 비정상적인 구조, 그로 인해 매출이 늘수록 손실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잠깐만요. 갑자기 한 이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에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며칠 동안 추적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죠. 이 거래들은 단순한 면세품 구매가 아닙니다. 자금 세탁과 탈세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리우창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더구나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실제 관광객들은 쇼핑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고 우리는 점점 정상적인 유통 채널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수십 년간 이어온 거래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으라는 겁니까? 한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매출의 50%가 사라진다면 우리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한 여성이 일어섰죠. 유럽 럭셔리 브랜드의 바이어 소피아 블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아시아 시장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롯데면세점이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보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소피아의 발언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롯데면세점의 새로운 도전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더 나아가 정상적인 유통 구조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다른 해외 바이어들도 하나둘 동의를 표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원군의 등장이었죠. 게다가 이번에는 이지현 씨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최근 들어 개별 여행객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따리 상들 때문에 정작 진짜 고객들이 쇼핑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진짜 고객들마저 잃게 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표이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팀장, 당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뭡니까? 김소혜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밤새워 준비한 새로운 전략이 담겨 있었죠. 기존의 보따리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면세점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개별 여행객과 VIP 고객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실행 계획과 예상 효과가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단기적인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당장의 매출을 위해 회사의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인가. 김소혜 씨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그때 리우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기 때문이죠. 충분히 들었습니다. 대표이사의 목소리에는 이제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김 팀장,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사회는 오늘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군요. 이사회가 끝나고 나온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중국인 보따리상들과의 모든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는 것. 저는 그 순간 김소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감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요? 마이클 씨,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김소혜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기쁨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과제가 놓여 있었으니까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거래를 중단하고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와 달리 회사 근처 한 식당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소혜 씨, 이지현 씨, 그리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 직원들까지. 모두의 표정에서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왔어요. 이지현 씨가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느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점점 면세점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요. 진짜 고객들은 뒷전이고 보따리상들의 대리점처럼 변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녀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베테랑 직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소피아 블랑 씨가 한 말 들으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중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중국 보따리상들이 가져다주는 큰 매출에 눈이 멀어 더 큰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최근 관광 트렌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보세요. 개별 여행객이 전체 관광객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평균 체류 기간과 소비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특히 MZ세대의 경우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볼수록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거대한 기회였죠. 그리고 이건 어떠세요? 김소혜 씨가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최근 럭셔리 브랜드들의 아시아 전략을 분석해봤는데 그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대량 판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브랜드 가치와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죠. 마이클 씨. 잠시 후 김소혜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걸 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분명한 진실을, 이렇게 큰 가능성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아마도 우리는 너무 익숙함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는 두렵죠. 특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요. 하지만 가끔은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김소혜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 블랑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믿을 수 없어요. 김소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럽의 주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우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요. 더 나아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하겠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은 단순히 한 기업의 변화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은 전체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지현 씨가 문득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우창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퇴근할 때 보니까 이미 우리 직원들 중 일부를 회유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죠. 우리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확신, 그리고 이 변화가 가져올 더 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면세점으로 거듭날 겁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진정한 쇼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요. 그것이 면세점의 본질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사회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다음 날, 면세점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리우창의 조직이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수백 명의 가짜 구매자들이 매장을 점령하고 실제 고객들의 쇼핑을 방해했습니다. 마이클 씨, 큰일 났어요. 이지현 씨가 다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리우창 측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회유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미 몇몇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죠.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고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향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회사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김소혜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찾아왔죠. 여기가 그 유명한 롯데면세점이군요. 어느 날 오후 한 서양 여성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소피아 블랑이 소개한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 바이어들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평가는 놀라웠습니다. 당장의 매출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선택한 것, 그것도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는 이런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들과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닌 독점적인 프리미엄 라인의 런칭권까지 포함된 획기적인 계약이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피아 블랑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브랜드들이 롯데면세점의 새로운 도전에 동참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시아 전역에 이 소식을 전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하나둘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 일본과 동남아의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이것 좀 보세요. 어느 날 이지현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건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였죠. 보따리 상들이 사라지고 나서 실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어요. 특히 VIP 라운지 이용 고객이 30% 이상 증가했고 객단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비록 전체 매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의미의 고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베테랑 직원 한 명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인 가족이 찾아왔는데 작년에 왔을 때는 보따리 상들 때문에 제대로 된 쇼핑을 못하고 돌아갔대요. 근데 이번엔 달랐죠.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면서 오히려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셨어요.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네요. 이제야 진정한 면세점을 경험한 것 같다고 직원들의 표정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던 그들의 눈빛에 자부심이 깃들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이제 단순한 판매원이 아닌 고객의 쇼핑 경험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어요. 김소혜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매출 숫자를 쫓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녀의 말처럼 우리는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매장 구조를 개편해 더 쾌적한 쇼핑 환경을 만들었고 VIP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강화했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쇼핑 경험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리우창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협박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날 김소혜 씨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파트너들이 있고 무엇보다 고객들의 신뢰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죠.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 씨. 퇴근 시간, 김소혜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실을 바라보고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저는 우리의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변화,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2024년의 마지막 날, 저는 공항 면세점의 대형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 매장 안에는 평화로운 활기가 가득했죠. 6개월 전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변화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믿어지세요? 김소혜 씨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신 실적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전체 매출은 30%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15% 증가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녀는 태블릿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가득했죠. VIP 고객이 45% 증가했고 객단가는 2배 이상 상승했어요. 무엇보다 고객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변화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마이클, 김 팀장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대표이사였죠. 지금 VIP 라운지로 와주시겠어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VIP 라운지에 들어서자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럭셔리 브랜드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소피아 블랑도 그들 사이에 있었죠. 환영합니다. 마이클, 그리고 김 팀장님. 소피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롯데면세점의 혁신적인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죠. 다음 순간 그들이 내놓은 제안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롯데면세점을 아시아 프리미엄 면세 유통의 허브로 만들자는 거였죠. 독점적인 프리미엄 라인 런칭은 물론 글로벌 VIP 고객 네트워크 구축까지,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닌 면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정말 김소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군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우창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들어왔는지 라운지 한쪽에 서 있었죠. 6개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수수한 셔츠 차림이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자란 쓰촨성의 고향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그곳에서 자전거 하나로 장사를 시작했죠. 그때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꿈꾸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리우창은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데 제가 하는 일을 물어보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어쩌면 제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유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조직도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합법적인 유통업자로서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압니다. 이제 저도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합법적인 유통업자로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놀랍게도 정식 사업 제안서였습니다. 중국 내 프리미엄 면세품 유통망 구축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완전히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요. 마이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이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리우 씨의 유통망 관리 능력은 분명 대단합니다. 만약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비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적이었던 사람이 동반자가 되고 위기였던 순간이 기회로 바뀌었죠. 자, 이제 공식 발표를 할 시간입니다.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층 중앙홀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전 세계 주요 미디어들이 우리의 혁신 사례를 주목하고 있었으니까요. 발표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소혜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발표장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적과 동지의 경계마저 허물어버렸습니다. 대표이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단순한 면세점이 아닌 글로벌 프리미엄 리테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는 이제 전 세계의 파트너들이 함께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김소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죠.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얀 눈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면세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상가의 40에서 50%를 수수료로 돌려받고 면세품을 중국 시장에서 불법 유통하던 보따리상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매출의 50%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계속 유지했다면 한국의 면세업계는 영원히 중국 보따리상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의 면세점은 정상적인 유통 채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출은 줄었지만 수익은 늘었고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죠. 마이클과 김소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